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7일자 진행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친중 정권의 상징, 제가 삽입한 글입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서 섞어 쓴 한일중, 한중일, 한중일로 통일, 홍신영 MBC 11월 16일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했던 걸 한중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원상복구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냐는 식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진 점을 염두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때부터 동북아 3국을 한일중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일본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느끼는 바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 일중한이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일한중이라고 하는가? 일본 언론은 미중도 중미라고도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왜 자꾸 통제사회로 가려는 인상을 심으려 할까? 일본 언론의 습관은 한반도가 아니라 아직도 조선반도라고도 쓰는 언론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불장난하면 타주고 중일, 일중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대만 불로싸고 강대강 대치, 정다운 서울길경제에서 11월 15일자입니다. 일본은 철이 없다 맞불, 나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불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타 죽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성 경고를 이어가는 반면 일본 정부는 발언 철회를 강하게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도쿄는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일본은 잘못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중일 관계와 지역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카이치 총리는 발언 취소를 거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신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까지 원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요 요인을 원인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것이 그 강경한 발언이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북한 유사시 남한 존립 위기 상태라고 언급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 주어야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언론의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한국 원잠 중 억제에 활용되나 묻자 스파이더맨 꺼낸 미 해군 총장. 양지호 국방부 공동치대단 조선일보에서 11월 16일자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 따라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있을 것. 커들 총장은 중국을 경쟁적 위협, 페이싱 스리트로 규정하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게 될 경우 그 역할은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견제 등 미 전략 차원에서 활용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힘을 위한 평화가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억할 수 있을 것. 이것은 2024년 11월 18일 오전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항에 들어오는 원자력 추진잠수 콜롬비아호가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 등을 해가지고 입항하는 그런 사진을 같이 게재했네요. 우리가 수심이 낮은 서해나 그다음에 동해는 좀 깊습니다만은 핵 원잠을 만든다면은 그 활동 영역이 캄차카 반도 내지는 그 알류산 열도 등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학력 청년 장기 백수 1년 만에 최대, 6개월 이상 구직 실업자는 4년만 최대. 홍순빈 뉴데일리에서 11월 16일자입니다. 2030 고학력 백수 급증, 청년 인구 감소 역행, 장기 실업자 비율 18.1%, 통계 작성 이래 최고, 반년 이상 구직 일자리 미스매치 현장 심각. 16일 국가데이터처 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12만 8천 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65만 8천 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였다. 다른 해 10월과 비교해보면 1999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됐던 1999년 10월 17.7%보다 높았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난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학력 장기 실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3만 6천 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청년 쉬었음은 지난달 4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줄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 쉬었음이라는 것이 자발적이라는 거로 해서 실업 통계에 안 넣으려고 요거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장기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할 경우 쉬었음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었음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장기 실업자 11만 9천 명에 쉬었음 40만을 더하면 52만 8천 명인데 이것이 청년 실업자란 얘기인데 전체 청년 인구 799만 4천 명의 6.6%가 취직을 못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왜 성공을 칭찬하지 않는가? 타이베이 특파원 칼럼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우리는 선택지에 실패는 없다. 올해 6월 대만에서 개봉한 반도체 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조산자 어칩 오디세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멘트다. 대만 정부가 1976년 최초의 반도체 연수생 19명을 선발해 미국에 파견할 때 당시 순원센 경제부장이 이들에게 한 말이다. 1970년대 대만은 중국의 대두로 유엔에서 추방돼 미국 등과 단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전립 위기에 처했었다.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첨단산업 유치에 전력하던 시대의 비장함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궁지에 몰린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파운드리 수탁 제조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대만에 이식한 대만 적체 전로 제조 TSMC 창업자 장충모의 비전과 리더십,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한 노동자들의 희생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국에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20년 전 방영된 드라마 영웅시대 외에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나 기업인을 다룬 작품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기적적인 산업 발전에 대한 기록, 그 초석을 다진 선대에 대한 칭찬이 한국 대중매체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현실을 새삼 안타까워했다. 우리의 이전 세대는 한국인 DNA에 새겨진 적이 없던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주입했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그 흐름이 쇠퇴하기는커녕 조선시대 산업공상 수준으로까지 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산업공상이라고 그러면은 주로 그 법을 공부한 애들이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면서 경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조선일보 기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반기업 정서, 그저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박정희의 치적은 오로지 독재자로서 언급할 뿐이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출발을 했던 특혜를 받아서 커진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커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좌파들이 그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런 그 좌파 정권이 또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복지 뭐 이런 것만 주장하지 재벌 견제, 그 다음에 그 재벌들은 다 정경유착에 의해서 지 능력이 아닌 정부의 그 힘으로 커진 거지. 그러니까 돈을 뺏어내야 된다는 세뇌 공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대통령은 많은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두고 봅시다. 이 대통령 대기업 청수의 세금보다 규제 합리화 약속, 네거티브 규제 시대에 열린다. 문혜원 고은결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1월 1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AI, 바이오 등 신산업 미니멈 규제, 조선 방산 반도체 산업 고도화 위한 규제 혁신, 재계 3차 상법 개정 속도 조절, AI 지원법 촉구, 금융권 CVC 완화는 난방, 포용금융 확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규제를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AI와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분야와 글로벌 경쟁의 산업 분야인 조선 방산, 반도체 분야의 규제 완화 철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없애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끈질기게 기업 규제 완화에도 껴놓고 있다라고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네요.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부터 규제 제로, AI 지원법 통과 추진될까? 국가 AI위원회에서 마련. 이 대통령은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어지는 회의에서 각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차지하는 대신 CVC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금융권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이자 수익 환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를 읽으면서 한국전력을 제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오늘 산업용 전기료부터 인하시켜 주어야 규제 완화고 뭐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전기료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해 주겠다. 뭘 좀 도와주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깝게 전기료부터 좀 내려줘라, 이런 얘기를
그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비중을 넣으면은 전기료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 투자 늘려도 국내 투자 위치가 없다. 총수들 800조 이상 투자 발표. 아노키 환경 비즈니스 11월 16일. 삼성 450조, SK 128조, 현대차 125조, LG 100조, 5년간 국내에서 800조 이상 투자. 관세이나 정부의 화답?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하나그룹, H현대그룹 등 주요 기업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크 공동 성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대규모 대미 투자로 자칫 국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세스 마스가 투자를 이끌 하나그룹과 HD현대도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각각 11조 원, 15조 원, 에너지, AI 8조 원, 조선해양 7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5천억의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1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현대차 그룹은 이날 회동이 끝나자마자 5년간 125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중장기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거를 읽고서 느껴지는 바는 또 이렇습니다. 투자란 리스크 테이크한 의사결정이죠.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이 투자죠. ROE가 가능해야 기업은 원래 투자합니다. 그냥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늘어나는 전력수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언급이 돼야 되고 한국전력 원자력 발전 투자 계획은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산업경쟁력 5년 뒤 중에 완전 역전, 반도체 차도 따라잡힌다. 이가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1월 17일 아침 6시 새벽에 보도했네요. 현재 5개 업종 앞서지만 2030년 10개 전 업종서 중국 우위. 가격 생산성 정부 지원 격차 커져 브랜드 경쟁력도 뒤집혀. 미와도 경쟁력 격차 벌어져 한국 우위 업종 선박 2차 전지분. 1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미 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조사를 통해 2025년 현재 중국은 철강 일반기계 2차 전지 등 5개 업종에서 한국을 앞서지만 2030년에는 10개 전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수출 주력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선박, 2차 전지,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바이오 헬스 등을 뜻한다.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영역도 뚜렷했다. 기업들은 2025년 한국 대비 중국의 우위 분야로 가격 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을 꼽았으며 현재 한국이 유일하게 앞서는 상품 브랜드 경쟁력도 2030년에는 중국이 106.5로 앞설 것으로 답했다. 미국과의 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철강 98.8, 선박 90.8, 2차전지 89.5 등 3개 업종에서만 미국보다 경쟁력이 앞서지만 2030년에는 선박 90.0과 2차전지 93.4 등 2개 업종만 남고 철강마저 역전, 미국 100.8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몇 걸음 먼저 지뢰밟은 돼지, 러시아군 군인 이명 목신구에 김경민 기자 뉴스 1에서 그 화면 뉴스만을 했습니다. 돼지가 지뢰를 밟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 것으로는 돼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큰 폭탄은 아니었던 모양인데 2명의 군사들이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뉴스가 있었네요. 돼지를 앞세워서 지뢰밭을 갔다? 그러네요. 이 대통령 7박 10일 4개국 순방 G20 당사외교 서영상 문혜연 기자 두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1월 17일 날 오전 11시 43분입니다. 이 대통령 G20 참석 등 UAA 출국,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방문, G20 주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지난 6월 취임 후 주요 7개국을 시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의장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등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이 대통령에게 이번 순방은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근데 솔직히 G7 회의 때 초청을 해서 갔지만은 그때 기분은 꼬다는 보릿자루 같이 느껴졌었어요. 미국에 방문해서 그 실무 방문식으로 해서 접대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압력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데 오락가락하면서 에이펙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고 지금 무척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다 굴욕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일본보다는 적은 돈을 내면서 그래도 자동차도 15% 됐으니까 잘한 건 또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매너들이 왜 포용적인 관용의 정신들이 야당 애들도 좀 그 필요할 때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어쨌든 17일과 19일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일과 21일은 이집트 공식 방문을 하고 21일, 23일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4일에서 25일은 다 끝난 다음에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20일에 열리는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고되었지만 미국 트럼프는 이번 남아공 G20 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미국인들을 아니 그 서양인들 백인들을 살해했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가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스라엘 한번 방문해 줘야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동하고도 지금 뭐 저기 그 누구죠? 그 아브라함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분위기도 괜찮은데 이스라엘하고도 좀 뭔가 협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익이 되면은 다 한다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